오늘 강좌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조그만 그룹으로 앉아서 청년들 또 건축하는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시작은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너무나 강의가 좋고 또 우리가 들어줘야 될 강의다. 그래서 전교인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열자 그래서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인도교인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인도교와 함께 우리가 통일 후에 평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인 통일 그날을 꿈꾸면서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지 또 그 도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며 나누며 그 소망을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동우 교우님은요 임창복 집사님 또 이영무 권사님 아들이십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도시설계 건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민건축 미국의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일했고요. 지금 현재 보스턴 설계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책도 썼는데 오늘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좋은 책이 나오고요.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잘 받고 지금 서점에 나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좋은 책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좋은 시간 되도록 부탁드리고 인도교 나올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동우라고 합니다. 먼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리 마련해 주신 경동교회 목사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강연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제 좀 이해를 돕고자 그 주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그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동유럽 도시들에 대해서 동유럽 도시들과 건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아무래도 그 동유럽 도시가 이미 개방이 된 지 한 2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개방 이후에 많은 변화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러한 비슷한 주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이제 평양이 변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화두가 아닌가,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학기서부터 그 교수님과 이제 여러모로 이제 준비를 하고 저희는 또 이제 그 건축 설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좀 약간 논문 자체는 이 리서치보다는 좀 디자인 쪽에 이제 치우쳤는데 졸업한 이후에 문헌조사도 이제 하고 평양에도 다녀오고 하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너무 깊게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이제 대략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평양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평소에 바라보던 평양과 좀 더 다른 시각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북한이나 평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부터 어떤 이미지부터 떠올리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미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김일성의 우상화 아니면 독재자의 모습 이러한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되죠. 또는 북한의 군사 체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기아 문제는 빼놓을 수 없겠죠. 9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경제난으로 기아 문제 항상 대두되는 문제고 아직도 지속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탈북자 문제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많이 지속되는 문제죠. 근데 이제 저렇게 한 서너 가지 종류의 이슈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을 접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슈들이죠. 근데 이제 과연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저 주제들 말고 저희가 다른 북한에 대해서 다른 객관적으로 좀 더 볼 수는 없을까? 과연 저 네 가지 주제들만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일까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저런 시각에 저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이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저희가 직접 여행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관광 가이드북도 나와 있고 기록문도 나와 있고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특히나 요즘처럼 해외 여행이 이제 쉬워졌을 때는 직접 체험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북한이라는 사회는 아직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만 북한을 접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하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다루는 주제들만 저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이제 주요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타임지나 CNN 이런 곳에서 북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50% 가량의 주제가 핵무기나 기아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머지 50%, 나머지 절반의 또 상당수 대부분은 북한의 독재 체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주제가 분명히 중요하고 굉장히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돋보기로 한 군데만 이제 보고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잘 보이고 부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보아야 할 곳은 과연 없을까? 과연 저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는 부분이 다일까? 그 외에도 저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없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스케치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갤러리를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랑에서 이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건축가라는 사람은 이제 그림을 보고자 화랑에 갔는데 거기 안에서도 다른 데를 보면서 여기 조명은 어떻게 썼나, 여기 뭐 천장은 어떻게 했나, 여기 뭐 재료는 무엇을 썼나, 그런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건축가라는 직업이.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게 과연 건축가의 시각으로 평양을 볼 때는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보여드린 이제 사진인데 이런 똑같은 사진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진을 통해서건 TV 방송을 통해서건 사실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체제에 대해서도 이제 담고 있고 북한의 우상화 문제도 담고 있고 어떤 체제 선전의 이슈들도 담고 있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사진이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가라고 하는 직업은 구축 환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많이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을 빼놨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구축 환경이 뭔가, 평양의 물리적인 환경이 뭔가, 다른 어떤 저희가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만 갖고 봤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이제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석사를 이제 해외에서
공부하는 바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교수님들이 외국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도 제가 평양의 지금과 같은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많이 처음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분들도 북한 평양하면 그분들도 다 이제 건축을 하시고 건축가지만 그분들도 건축가의 시선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반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진을 보여주면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굉장히 발달된 어떤 현대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은 저 도시가 어떻게 저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평양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하자고 하면 평양은 면적상으로는 2,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제 저것이 최근 들어서 행정구역 재편을 해서 약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2,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크기는 서울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저 검정 부분이 시가지화된 면적이고요. 이 넓은 부분이 평양의 행정구역상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가지화 면적은 1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시가지화된 면적만 따졌을 때는 서울의 한 6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서울은 대부분의 이제 면적이 시가지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는 325만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구역 재편을 함에 따라서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평양 외지역으로 편입이 됐고 현재는 275만 정도의 인구가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수치는 우리나라의 인천이나 대구 정도 크기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평양이 북한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구는 1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도시가 굉장히 급속도로 팽창하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이주의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의 도시가 성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남한 인구의 25% 정도를 소화하고 있고 수도권이 한 50% 정도를 소화하고 있다는 수치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적은 수치죠. 평양이 아무래도 북한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13%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통제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 자체가 도시와 농촌 간의 경계를 없애고자 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큰 이념으로는. 그러니까 도시가 너무나도 이제 팽창을 하면 농촌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평양의 전경들을 보여드렸지만 평양의 모습을 보다 보면 사실 이런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들이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질적인 공간들이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방금 보신 거는 김일성 광장이고 지금은 이제 김일성 동상 우리가 이제 보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과연 저런 것들만 저런 공간들만 있는가 평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저런 상징적인 광장이나 상징적인 건축물, 기념비적인 어떤 동상들만 있는가. 그냥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일상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이것은 이제 백화점입니다. 평양은 아직도 이제 전차
전차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전차망이 아직도 많이 깔려 있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지하철이 있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이제 사실 서울의 60년대 모습과 이제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 많습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도 박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이 60, 70년대까지 우리나라보다 이제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개발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의 이제 왼편이 서울의 60, 70년대 사진의 모습이고 오른편이 현재 평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을 보시면 사실 지금 우리가 평양이 낙후됐다고 이렇게 자꾸 보긴 하지만 사실 낙후됐다고 하는 게 불과 한 3, 40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이제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지의 모습들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하게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저 비슷한 부분에 주목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과연 평양이라는 도시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자본주의 도시죠. 자본주의 도시와 다른 점들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것은 이제 시청합광장의 모습과 김일성합광장의 모습인데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는 이제 시청합광장이 어떤 광장으로서 이제 재편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 하나는 서울의 중심부고 오른쪽은 평양의 중심부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다른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면 저것이 과연 평양이 밀도가 적고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독재자가 중심부에 상징 광장을 넣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 이면에 과연 저렇게 다른 모습을 갖게끔 하는 더 큰 패러다임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점가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점가들을 봐도 서울은 굉장히 많은 간판들과 상가들이 있고 또 상가들이 1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하나에 2, 3층, 4층 계속 상가들이 이제 있죠. 그런데 오른편을 보시면은 굉장히 폐쇄적인 상가의 모습을 하고 있고 간판도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고 창가에 어떤 디스플레이가 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런 차이점들이 과연 저희가 기존에 이제 보아왔던 어떤 독재 문제나 어떤 군사 문제나 그냥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설명이 과연 가능할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한 8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사진인데요. 제가 그때 중국에 처음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천안문 광장에 갔는데 저로서는 이제 여기도 많은 분들이 이제 다녀오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떤 이질적인 공간이고 약간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예상했던 아니면 경험했던 공간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약간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도 같이 가셨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 어떤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민들을 위한 공공을 위한 정책이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공간 만들 때 굉장히 넉넉히 한다. 그러니까 우리만큼은 그렇게 막 광장 하나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는 저렇게 광장 만드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한다는 이제 요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래서 이후에 석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았던 인용구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용구 중에 하나인데요. 자본주의 도시와 사회주의 도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굉장히 이제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자본주의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그 세금의 수입이 있어야지 이제 국가가 운영이 되고 모든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한 공간이 있을 때 거기에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뭐 상업시설을 짓거나 업무시설을 짓거나 해서 그곳에서 어떤 세금을 받게 되는 거죠. 땅을 팔아서 세금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토지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매매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그 이념상의 차이가 어떤 도시 공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연 저 사회주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도시와는 이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될까? 뭐 굳이 저희에게 어떤 그 의미가 없으면 또 그다지 흥미로운 화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유럽이나 아니면 중국이 이미 개방한 지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 도시들의 어떤 사회주의 공간들을 보다 보면 지금과 같이 이제 그 사회주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도시 공간들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저런 어떤 간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지금은 지금 보시는 데는 이제 그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에 있는 광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방이 이제 되고 20년이 지나 지금은 어떤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던 광장이 지금은 어떤 저희가 뭐 명동이나 종로에서 보듯이 어떤 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 공간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그 의미가 바뀌는 거고 용도가 바뀌는 거고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보시는 거는 똑같은 공간인데 이제 그 공간이 연말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군중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광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군사 퍼레이드를 목적으로 이용되던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공간들이 이제 그 이념이 바뀌면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그 공간들의 성격과 가끔 어쩔 때는 이제 물리적인 환경 자체도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만큼 그 사회주의 성격이 나타나는 도시 공간을 보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변화하는 것을 이제 지켜볼 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사회주의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회주의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기 앞서서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하는가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장 먼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 과연 그러면 사회주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도시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소련에 있는 도시들, 중국에 있는 도시들, 동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그냥 무작정 사회주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은 사회주의의 성격이 담겨 있는 도시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사회주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존재할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그 사회주의가 발생하게 된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그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제 그 이념적 기초를 닦았는데 그 각자 이제 젊었을 때 그 도시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산업화죠.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화 문제가 발생되고 농촌에서 계속 도시로 노동자들은 유입이 되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 수 있을까를 질문하면서 이제 사회주의의 이념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보시는 엥겔스 같은 경우는
영국의 그 당시 가장 발달했던 그 맨체스터에 가서 그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서 이게 과연 도시화로 인한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시의 공공성, 도시의 정책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 자체가 그 도시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뭐 과연 사회주의 도시는 존재하는가 아닌가 뭐 여러 논의 끝에 이제 그 제임스 바터라는 사람이 한 사회주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이 한 10가지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10가지를 보다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도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뭐 계획된 주거지역이나 뭐 토지 이용의 규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지역은 뭐 주거지역으로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공업지역이고 어떤 토지 이용의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자본주의 도시와 지금 그 제임스 바터가 열거한 사회주의 도시와 공통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본주의 도시들도 어떤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고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어떤 뭐 합리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뭐 토지 이용의 규제 등등등 몇 가지 이제 공통점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그러면은 자본주의 도시에서도 나타나는 부분들 말고 그러면 과연 사회주의 도시에서만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아마도 저 3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로는 도시 공간이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둘째로는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상징성과 중앙형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3가지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저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는 이제 생산의 도시, 두 번째는 녹지의 도시, 마지막은 상징의 도시로서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앞으로 평양을 이야기를 할 때 저 3가지의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 대해서 이제 저 사회주의 성격을 가진 평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 잠깐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물론 이제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에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죠. 근데 사실 반면 평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일제시대 때의 평양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전쟁으로 폐허화되어가는 이제 평양의 모습인데 당시 이제 알려지기로는 평양에는 이제 보통문이라고 하는 산성의 문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들이 파괴가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지만 사회주의의 어떤 이념 아니면 사회주의 도시 계획의 어떤 이념으로 도시를 재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큰 기회죠. 어떤 백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모스크바의 경우도 이제 35년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나왔고 물론 모스크바도 많이 이제 폐허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모스크바나 뭐 여러 동유럽의 도시들이나 많은 도시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도시 계획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도시에 이제 실천하고자 했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자기네들이 이미 살고 있던 도시들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게 어떤 있는 것을 부수고 뭐 새 것을 만들고 이런 게 말처럼 쉽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론적인 배경이 있으되 그것을 실제로 구성할 수 있는 장소는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동유럽의 도시들이나 이런
곳들에서 사회주의의 그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가 실현되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은 그 백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은 이제 전쟁 중에 이것이 이제 51년에 나온 마스터 플랜인데 이제 전쟁이 끝나기도 전이죠. 한창 중에 이미 평양을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당시 러시아에서 수학하고 있던 김정희라고 하는 건축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정희가 가지고 최초의 그 재건 계획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도시의 어떤 성격들을 많이 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미 일본이 평양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 계획을 세웠고 지금 보시는 마스터 플랜은 사실 30년대 일본에 의해서 작성된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 53년에 같은 건축가 김정희가 이제 다른 마스터 플랜을 가져왔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그 2년간의 사이에 어떤 사회주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겠다고 하는 그 이상이 마스터 플랜에 이제 도입이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이제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이제 스케치가 된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지만 이제 마스터 플랜이 있다고 해서 그 최종적인 모습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제 이것도 평양이 이제 재건되어 나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재건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마스터 플랜을 따르고 한편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현실적인 뭐 문제들이 있어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 개발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그 생겨난 것이 이제 지금 현재 평양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평양 시가지 아까 말씀드린 1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카테고리 그 생산의 도시, 상징의 도시, 녹지의 도시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익숙하게 보는 상징의 도시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 그러니까 김일성 광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공간들을 볼 때 저희가 쉽게 해석하는 방법이 저거는 이제 어떤 독재자가 자기네들의 어떤 그 독재자의 어떤 야욕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의 도시 계획에서 이미 상징성을 갖는 공간, 중앙성을 갖는 공간은 도시계획적으로 이미 그것을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독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어떤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론이기 때문에 항상 그 체제를 선전을 해야 되고 인민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 선전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 내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많은 경우가 어떤 여러 그 사회주의 국가들의 그 독재자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그 체제 선전을 위해서 이용이 됐지만 그 공간 자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회주의 이론 자체가. 그래서 이제 방금 보신 김정희가 이제 53년에 가지고 나온 마스터 플랜을 보시게 되시면 그 상징적인 광장들이 계획의 요소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붉은 점들이 있는데 광장이 하나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도시가 조금 지역이 형성이 되고 지금 여기 이 점이 현재 그 김일성 광장이 있는 곳이고 여기에 주차탑이 있는 곳이고 이런 지금 여기는 이제 현재는 류경 호텔이 들어왔는데 저런 광장들을 어떤 그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스터 플랜 그대로 그 평양이 지금 형성이 되지는 않았고 그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것은 평양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광장들이나 상징적인 기념탑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 상징 광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도시계획상에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 공간을 봤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가 이제 틀린 것입니다. 이제 저것은 그 상징 광장과 함께 어떤 그 인민들을 위한 시설을 어떻게 연계해서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은 광장들이 이제 만약에 어떤 그 무슨 아리랑 축전이 되거나 무슨 연습할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광장들이 저런 학생들이 나와서 그 연습을 하는 곳이나 이제 어떤 대중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단체 연습도 하는 곳이고 무용도 하는 곳이고 그런 곳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잠깐 다른 얘기겠지만 또 이제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미지 자체도 그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 광장이 있는데 그것의 상징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냥 아파트 2동을 이렇게 지어서 어떤 그 대칭형의 상징 광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올림픽공원의 그 평화의 문 바로 옆에 이렇게 아파트 2채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노력도 기울이고요. 상징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대형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저게 한 4,50층 되는 아파트들인데 그 앞에 이제 광장들도 이제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런 그 상징적인 광장들이 도시의 곳곳에 이제 존재를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평양의 모습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념비나 아니면 김일성 동상의 이제 개수가 이제 140만 개 정도, 14만 개 정도 이제 평양이 아니라 이제 북한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런 그 기념비나 이제 동상들도 도시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징적인 그 공간들을 이제 보고 지금은 이제 녹지 공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녹지 공간 확보가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시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도시가 과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사는 환경은 더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 사회주의 도시화는 이제 별개로 이제 그 도시화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제 다른 여러 건축가들의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아직까지도 많은 건축가들이 이제 인정하는 계획 이론이 하워드의 정원의 도시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하워드의 정원의 도시 이론을 간단하게 보면 하나의 도시를 일단 다핵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핵을 둬서 도시를 분산시키고 그 하나의 핵이 녹지로 인해서 완충지대가 형성이 되고 하나의 핵이 그 완충지대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녹지띠를 이제 보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녹지띠의 역할을 보게 된다고 하면 도시의 성장을 막는 어떤 완충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평양의 도시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징 공간들을 지금 보신 어떤 다핵화하는, 그러니까 위성 지역을 만드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 그 사이사이를 평양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대동강과 녹지띠를 이용해서 이 핵들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평양의 어떤 마스터 플랜에 이제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물론 이것 또한 마스터 플랜처럼
마스터 플랜과 똑같이 형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 한 5, 60년간 녹지화를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실제로 보시면 평양의 77%의 면적이 녹지화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행정구역상의 면적이고, 시가지의 면적, 아까 1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시가지의 면적을 봐도 25% 정도의 그 면적이 녹지화의 면적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저것을 1인당 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약 4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저것은 서울의 그 인구가 1인당 16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녹지를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두 배 반 정도에 되는 수치죠. 그러니까 굉장히 1인당 갖고 있는 녹지의 면적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 저것이 과연 평양이 단순히 밀도가 낮고 아니면은 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녹지화 비율이 높은가? 근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녹지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공원들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980년대에는 김일성이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를 국제화된 도시의 수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표어를 내걸는데, 그것이 이제 공원 속의 도시라는 표어를 내걸고 평양을 세계 수준의 녹지를 갖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실제로 기울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된 공원들의 모습들이고요, 평양 시가지 내에. 공원들과 함께 이제 또 녹지의 도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농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지대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 위성지역으로는 아니고 다핵화되고 그 하나의 핵들이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는 완충지대의 역할로 쓰이는 것이 농업지대입니다. 그래서 농업지역의 그 비율은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는 지역이, 평양의 지역이 농업지역이고요. 서울의 1.1%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고층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서 있는데 이곳이 다 이제 농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이 더 이상 확장을 못하도록 농업지대가 이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이제 조금 후에 볼 생산의 도시와도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산의 도시의 경우는 이제 모택동이 이제 연설을 하듯이 도시라고 하는 게 소비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시라고 하는 것이 생산의 도시, 생산력을 갖춘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죠. 그러니까 농업도 생산을 하는,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는 어떤 생산 산업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 또한 역시 다시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도시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와 농촌 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이념에서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해서 그들을 노동자로 이제 노동자 계급을 만들고 그들을 착취한다.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보는 거죠. 도시는 농촌을 착취하는 구조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설정의 배경을 이제 놓고 보면 도시와 농촌 간의 경계가 허물어져야 계급 간의 경계도 허물어질 수 있다 하는 게 어떤 이론적인 배경인 거죠. 그럼 도시와 농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농촌은 생산을 하는 데고 도시는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택동은 도시의 생산 시설을 항상 두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도 노동자가 사는 노동자를 위한 이제 공간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생산의 도시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평양에 그래서 공업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양이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군수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전쟁 이후에 그 군수 시설들이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시 외곽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에 그대로 이제 포함을 하고 개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양의 그 공업지역 면적은 19%, 20%에 가까운 이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의 서울과 비교해 봐도 이제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게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재밌는 것인데 한국말로 하면 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도시 공간의 평등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도시를 어떤 데는 잘 살고 어떤 데는 못 살고 어떤 데는 환경이 더 좋고 어떤 데는 환경이 좀 나쁘고 라고 하는 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평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 개념인데 한마디로 주거 영역을 설정을 할 때 주거 시설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육 시설도 들고 교육시설도 드리고 상업시설도 드리고 뭐 이제 간단한 의료 기관도 드리고 뭐 그 유치원 같은 것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뭐 아파트 단지와 이제 다를 게 없죠.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에 가도 근린상가 있고 뭐 초등학교 있고 주거시설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슷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에는 생산시설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공장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이유가 그들 생각에는 도시가 공간의 평등화를 못 이루는 이유는 어떤 곳은 상업시설이 있고 어떤 곳은 상업시설이 없고 어떤 곳은 공장시설이 있고 어떤 곳은 공장시설이 없고 그러면 주거시설이 상업시설 옆에 있으면 좀 더 나은 환경이고 주변에 아무 시설이 없으면 좀 더 안 좋은 환경이고 어떤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그러면 그것을 모두 함께 하나로 둬서 그것을 이제 여기저기 분포를 시키면 그게 평등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평양의 어떤 아파트 주거 단지를 보면 이제 까만 부분 이제 주거 시설입니다만 주거 시설과 함께 뭐 물론 학교도 있고 공장이 있는 겁니다. 작업장이나 경공업의 공장이 있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실제로 이제 평양의 전경을 보면 지금 색깔은 잘 안 보인다면 이제 빨갛게 칠한 부분들이 주거시설과 함께 있는 작업장 아니면은 공장, 다시 말해서 이제 생산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시설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거 단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이렇게 좀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거리에서 봤을 때는 주거 블록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도 다른 분께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래서 북한에서는 주거 단위에 저런 어떤 생산 시설을 두는데 생산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배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뭐 된장을 만드는 공장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만들어서 모든 데다가 이제 공급을 할 텐데 북한에서는 이 주거지역 안에 된장 만드는 시설이 있고 또 이 구역 안에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된장은 여기 사람들에게만 배급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만든 된장은 여기 사람들에게만 배급이 되는 것이고 어떤 그런 독립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저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의 주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폐쇄성이 나타나고 저 안에 들어가면 생산시설들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회주의 도시 공간의 성격이 많이 나타나는 공간들을 평양에서 왜 보고자 하는가, 과연 그것들이 어떤 잠재성을 갖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20년이 넘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여러 변화가 있었겠지만 건축 도시적으로 봤을 때도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 기간입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도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건축가들이 기존의 사회주의 도시 국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도시였던 도시들이 개방하고 개방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많은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과연 평양은 어느 쯤에 있고 우리가 앞으로 또 어느 방향으로 그 변화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제 평양은 변하는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뭐 각자 이제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고 많은 논의도 이제 될 수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양은 2012년이 그들의 강성대국이라고 이제 지정을 한 해죠. 그러니까 2012년을 정한 거는 사실 김일성 탄생 100주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정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정치 사상적인 선전에 불과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뭔가를 변화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고 보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많은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공사 현장에 갑니다. 그 말은 공사 현장에 간다는 얘기는 뭔가 물리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물론 당연히 이제 항상 보는 정치적인 변화나 아니면 여러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뉴스에서도 이제 조금은 예전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감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해외 여행에 대한,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요. 뭐 북한의 핸드폰 사용자가 늘었다거나 아니면 뭐 한국 무슨 드라마를 밀수해서 본 사람들이 생겼다거나 그런 어떤 약간의 통제가 풀리는 아니면은 또 한편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조금은 시장 경제의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의 주도화가 아니라 이제 민생 차원에서 실제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제가 그만큼 풀렸기 때문에. 통제가 풀렸다는 얘기는 민생의 어떤 시장 경제가 자생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아파트가 이제 주거가 매매되는 현장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 공사를 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아파트를 짓고 그것을 매매를 하고 저희 시장 경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통제가 풀린 어떤 고삐 풀린 상황인 거죠. 개인의 상거래도 이제 금지되던 것이 지금은 거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모습들을 보면 저렇게 조감도까지 그려가면서 새로운 공사를 이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장병들까지 동원을 해서 공사 현장으로 동원해서 많은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말은 그만큼 도시가 바뀌어가고 도시에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일 것입니다. 가장 저희가 이제 익숙하게 보는 것이 류경 호텔이고요. 그러니까 류경 호텔은 90년대에 이제 계획이 되었다가 94년 정도에 경제난 때문에 이제 공사가 중단됐죠. 그래서 왼편이 중단된 때 모습이고 오른편이 이제 한창 공사가 이제 재개된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단순히 어떤 공사가 재개됐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 공사 재개 배경을 보면 평양에서 저 호텔 사업권을 그 중동의 개발업자에게 이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개발업자는 저 호텔을 다시 완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수하려고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와야 되고 더 많은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를 분명히 가지고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변화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까? 또 우리는 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그 의미로 다가올까? 변화의 모습이.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인데 체코의 꿈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던 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체코가 시장 경제를 도입할 때 당시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설정을 했던 게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코스코나 이마트 같은 어떤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온다는 광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그 개장날 막 진짜로 막 서로들 밀치면서 이제 뛰어가는 어떤 그 대형 할인마트 개장하는 날 뛰어가겠다고 하는 저런 장면을 담은 건데요.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존의 체코에는 저런 대형 할인마트 같은 어떤 시장이 없었던 거죠. 저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하고 싶은데 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상점이 굉장히 제한됐던 것이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마트가 들어온다니까 굉장히 이제 그 욕구를 분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비에 대한 욕구, 그것들이 이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떤 새로운 시장 경제를 도입했을 때 새로운 어떤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아니면 새로운 건물,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용도를 형성하게 되는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거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사회주의 도시에서는, 평양에서는 주거가 있는데 그 옆에 공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다 그렇지만 공장 옆에 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 그러니까 새로운 계층이 생기고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고, 그럼 그 돈을 벌었을 때 나는 공장 옆에 살기 싫다, 나는 좀 더 좋은 지역에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받아주는 시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해 이제 푸장지구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 빌라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주의 도시에서는 저거는 고급 빌라촌이 생길 수 없는데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줘야 되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저런 변화들이 이제 북한에서는 또는 평양에서 어떤 식으로 흡수가 될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제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어떤 가장 큰 화두이고요. 그러니까 과연 김일성 광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지하에 현재도 이제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만 이용이 되고 있지는 않고 어떤 지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지하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뭐 상업시설, 몰, 쇼핑몰 같은 것들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인민대학습당인데요. 그러니까 도서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도서관인데, 과연 저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됐을 때 저것이 그대로 도서관으로 남아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공장 지역이 있는데, 과연 그 공장들이 시장이 개방이 되면 그대로 공장으로 남아있을까? 왜냐면은
공장보다 더 큰 자본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공장 지역에 최근 어디입니까? 그 영등포의 경방 지역, 경방 그 공업단지였던 데들이 이제 타임스퀘어라고 이렇게 막 쇼핑몰로도 바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본의 힘이 그 자본이 좀 더 취약한 그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장은 나가게 되고 새로운 그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게 되고 저런 어떤 변화의 과정들을 겪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류경 호텔이 외장 공사를 마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것이 평양의 모습 아니면 북한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이제 단적인 사진으로 볼 수가 있죠. 굉장히 폐쇄됐고 정치적으로 폐쇄됐고 경제적으로 폐쇄됐고 사회적으로 폐쇄됐고 여러 가지 이제 경비병 사진을 못 찍게 하는 정도로 폐쇄된 사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중국에 그때 7년 전, 8년 전에 갔을 때 중국 경비병이 사진을 못 찍게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중국을 보면 웬만한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을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자본을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불과 8년 전, 물론 개혁 개방은 이제 90년대부터 시작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한 10년 이제 개방이 돼서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도시 공간이 바뀌기 시작한 게 10년 정도라고 보면 그 10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렇게 경비병이랑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회가 모두 이제 오픈되고 개방이 될 텐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그 변화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물꼬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연 북한도 지금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함께 토론해봤으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양을 보면 이제 지금은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어디론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국가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민생 차원의 문제인지 그것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변화와 함께 그러면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또 저는 이제 한국 건축가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이제 1년에 약 한 3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70%가 넘는 관광객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양에 오는 기업인의 90% 이상이 다 중국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류경 호텔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중동 그 자본의 개방을 하고 그런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러면은 좀 더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건축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가라고 하는 전문 집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과연 그들이 변화할 때 세계 시장에서 아니면 세계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이 또 각자 전문 분야에서 의료면 의료, 뭐 서비스면 서비스 각자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이제 생각해보고자 했고 그것을 이제 어떤 화두를 던지는 정도로 이제 그런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네. 실제 평양을 가보셨어요?
네네, 가봤습니다. 언제 가보셨어요? 2009년에 가봤습니다. 거기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지금 앞에 나왔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 공덕을 갔었는데 예. 공덕의 건물들이 건물이 환경적으로 봐서 아주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서구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다 부실 건물이랍니다. 네. 근데 평양 건물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제가 동독의 상황은 모르지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좀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공법이라고 하죠. 이제 건축 공법 자체가 굉장히 낙후돼서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뭐 굉장히 뭐 옛날 때 주목국으로 짓듯이 그것도 1, 2층만 짓는 것이 아니라 막 한 10개 층을 굉장히 주목국으로 이제 짓고 하다 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못 쓰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돼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오히려 그건 이제 요즘의 모습이고 지난 한 6,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는 그걸 프리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공법이 이제 좀 좋아서 그 돈들이 있고 산업이 이제 잘 돌아가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거는 오히려 좀 더 안정성 면에서 좀 더 튼튼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 가셨으면은 전력난이 났을 텐데 네네. 거기 지금 40층, 50층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엘리베이터 없이 어떻게 가나요? 저도 이제 그 아파트를 들어가보지는 못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걸어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해가 떨어지면 아까 보신 뭐 주체탑이라든지 어떤 상징 기념물들에 대한 조명은 켜는데 어떤 가로의 조명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파트 안의 조명도 거의 이제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뉴스에 잠깐 나왔었는데 40층을 짓는데 네. 40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대학생 또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본래 기술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건물이 좀 나중에 괜찮을지.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도 잠깐 사진에 나온 아파트들이 진짜로 한 4, 50층 되거든요. 그게 겉보기엔 좀 낮아 보이는데 층수는 한 4, 50층 되는데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구조 진단을 뭐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특징 중에 그 CPU 그림. 네. 이게 아까 나온 설명에 보면 일성적이 청소년들의 자연 환경과 네. 친화적으로 지내고 하는 거라는 게 나오던데 네. 실제로 이렇게 앞서서 이런 환경 문제나 생태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했던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게 어떤 생태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시 확장을 억제하는 요소로서 이제 쓰인 게 이제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충지대인 거죠. 근데 이후에 그 녹지를 어떻게 공원화하고 어떤 부분은 이제 유원지화하고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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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평양은 너무 폭격이 많아가지고 이제 조금 지키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개성의 예를 들면 개성 같은 경우는 이제
6.25 이전에는 남한 쪽 땅이었다고 이제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양보다는 폭격이 적었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 뭐 경주나 뭐 전주처럼 한옥마을들이 쭉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실제로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좀 관광 그 코스처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보존도 잘하고 이제 그 좀 개량해서 그 여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숙박 시설도 전통 한옥에서 할 수 있는 뭐 숙박 시설도 이제 마련해 놓고 이제 그런 그 노력은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